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객 열차 충돌 사고로 현재까지 300명 가까이 숨지고 900명 정도가 다쳤습니다. 탈선에서 쓰러져 있던 열차를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열차가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아직 수백 명이 열차 안에 갇혀 있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1세기 최악의 열차 사고입니다. 첫 소식, 권갑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차 바퀴와 하단부가 옆으로 드러난 채 벽처럼 서 있고 사람들은 뒤집어진 열차 벽면으로 올라갑니다. 창문 사이로는 손을 내민 생존자들을 구출하고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मैं सबका नीचे था, ठीक है, मेरा हाथ में लगा, इधर बहुत दर्द हो रही है, इधर घर में लगा है, उसके बाद ऐसा देख रही है.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7시쯤 인도 동부 콜카타 근처 오디샤주 발라소르 지역에서 여객열차 2대와 화물열차 1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달리던 여객열차 일부가 탈선하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여객열차와 충돌했습니다. 충돌한 다른 열차 객실 일부가 또 탈선하면서 정차해 있던 화물열차를 덮쳤습니다. फिर ऑटोमेटिक मेरा नींद जाग गया, फिर देखा ज़्यादा जोर से आवाज़ हुआ, फिर ट्रेन ऐसा जा रहा था तो एक वो जो फैन है ना ऊपर का, वो फैन पकड़ के मैं बैठा था, मेरा सीट ऊपर था. 강한 충돌로 객차들은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승객들은 무방비 상태로 충돌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격자들은 탈선과 충돌의 충격으로 약 50명의 승객이 깨진 창문과 문을 통해 밖으로 내던져졌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 수가 최소 1,150명이 넘는데 여전히 객차에 수백 명이 남아있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जितने थे लाइव विक्टिम लगभग हम लोग निकाल लिए हैं और अभी जो भी डेड बॉडीज है उनको हम लोग निकाल रहे हैं. 주 인도 한국 대사관 측은 사상자 중에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외신들은 인도의 낡은 철도 체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주요 장거리 이동수단으로 매일 1,200만 명이 이용하는데 낡은 차량과 안전관리 부실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2016년에도 열차가 탈선해 150여 명이 사망했고 1995년에는 열차 충돌로 358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엔 어이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채용 지원자의 연락처, 주소, 학력 같은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된 겁니다. 단순 실수로 넘어가기엔 우리나라 유권자 4,400만 명의 정보를 갖고 있는 선관위의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석 달 전 공무원 일자리 정보가 올라오는 나라일터에 접속한 박모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연구지원직 채용 공고를 열어봤더니 사흘 전 자신이 냈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채용 공고 아래 첨부돼 있었던 겁니다. 황당했고요. 개인적인 신상 정보가 다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이나 휴대폰 번호나 주소나 학력사항이 다 적혀 있었고 박 씨는 앞서 선관위 연구지원직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는데 당시 제출한 지원 서류들이 채용 공고를 내려받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노출돼 있었습니다. 박 씨가 항의하자 다음 날 선관위는 지원 서류를 삭제했지만 이미 수백 명이 박 씨의 지원 서류를 확인한 뒤였습니다. 수백 명이 클릭을 한 상태였습니다. 제 이력서를 보고 또한 다른 곳에 또 활용할 수도 있고 제3자한테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약속이 무색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첨부 파일 등록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사과했지만 보상 방안이나 이미 유포된 박 씨 개인정보를 회수 파기할 계획 등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문제 제기를 접수한 감사원은 선관위에 내부 감사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채용 담당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원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더해 지원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터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코인 보유 논란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를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옮겼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김 의원이 수사기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갈 곳은 교육위가 아니라 집이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된 김 의원이 검찰을 소관하는 법사위에 있으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무소속 의원 상임위 배치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상임위 이동을 결정한 것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 가운데 무소속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어느 상임위를 가든 논란은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이동으로 교육위 소속이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무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이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아니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원회에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뭘 생각하는 분들인지. 반면 교사도 정도껏 것이지 존재 자체가 비교육적인 사람에게 국가 교육 정책을 다루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이동할 게 아니라 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하는 등의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문자 메시지 진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고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생전에 황무성 사장에게 보냈다는 문자를 이 대표가 재판 도중 갑자기 내민 건데 검찰은 물론 재판부까지 어떻게 이 대표가 이 문자를 입수한 건지 따져 물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정민용 변호사랑 김문기처장이 대장동사업 대면 보고한 적 있습니까? 황무성 전 성남도계공 사장이 증인으로 나오자 이 대표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황 전 사장을 신문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에 문제를 제기하자 고 유한기 성남도계공 본부장에게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 시장님 명을 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이 대표는 2021년 11월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라며 왜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고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황 전 사장이 받은 적 없는 문자라고 부인하면서 문자의 출처와 진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기 전 황 전 사장에게 보냈다는 문자를 이 대표가 어떻게 확보한 건지 검찰은 출처와 입수 시기를 밝히라고 했고 재판부도 그걸 왜 이 대표가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유 씨가 생전에 메시지를 보낸 지인을 안다고 해명했지만 이 대표 변호인은 정확한 경위를 찾아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사전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법정에서 공개한 걸 두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민주당이 부산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첫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괴담 선동 정치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첫 집회를 부산에서 열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전국 반대한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바다를 더럽히는 오염수 방출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하라. 대한민국 국민까지 방사능에 오염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작자가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집회에 앞서
앞서 이 대표는 자갈치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도 만났습니다. 앞으로 걱정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어렵네요. 민주당은 이곳 부산 영남권 첫 규탄 대회를 시작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집회를 괴담 선동대회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수산업 피해주는 괴담 선동 중단하라! 민주당은 FTA, 광우병, 사드, 천안함도 모자라 또다시 우리 국민을 괴담 선동의 늪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민 현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열왕여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중요한 국민. 국민은 모두 똑같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이 사진집 배송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중요한 국민이 있고 안 중요한 국민이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첫 해 모습이 100여 장 담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제목의 사진집을 제작했는데요. 민주당은 배송을 맡은 우정사업본부가 각 우체국에 보낸 사진집 배송 공문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문을 보면요, 운송 중 파손되지 않도록 차량 상단에 적재, 신규 집배원이 아닌 경력 많은 집배원이 배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아하, 베테랑 집배원이 배달을 해라. 좀 까다로워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 집배원들도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일부 언론에 대통령 택배를 받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안전배달을 요구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우정사업본부의 해명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사진집은 신주단지 모시듯 극진하게 대접을 하면서 대통령 사진집을 받는 국민은 중요한 국민이기 때문이라는 우정사업본부의 해명,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진집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배송이 된 겁니까? 네, 일단 사진집은 한 1000부 정도 제작이 됐는데요. 사진집에 나오는 사람들과 기관, 도서관 등에 배송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차원의 배송 지침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우정사업본부는 왜 이런 지침을 내린 겁니까? 네, 이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배송 지침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해명입니다. 대통령실 선물은 자체 예규에 따라 배송한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해 이번 정부뿐 아니라 과거에도 이 대통령의 선물은 파손이나 분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왔다는 겁니다. 네, 과잉 의전인지 과잉 해석인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자,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의 선구자, 누굴 말하는 겁니까? 네, 스가 전 일본 총리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한류의 선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일본 도쿄에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스가 전 총리는 이렇게 축사를 보냈습니다. 若者は K-POP に憧れ、韓国が流行りの最先端と認識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がこの流れの先駆けであったと思います。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일본의 첫 식민지배 사과가 담겼는데 이를 계기로 한일 교류가 확대됐다고 보는 거죠. 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申し上げました。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미래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네, 최근 한일 관계가 호전되면서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야 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오늘 행사에서 이 여야의 계승 방향은 조금 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제1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한 모습은 한일 양국 정상의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 것인지. 선언의 핵심은 일본국 총리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언급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과거사의 불행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며 양국의 신뢰관계와 과거사 반성, 이 둘 다 매우 중요하죠. 물론 어렵지만 이 반성을 바탕으로 한일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 그게 진짜 계승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야랑이었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정유정은 과외 중개 앱을 통해서 범행 대상을 찾았습니다. 이런 앱들은 대부분 과외 교사의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어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변해버린 정유정. 온라인 과외 앱에서 학부모인 척 피해자에 접근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유정이 사용한 과외 중개 사이트. 과외 교사들의 얼굴 사진과 거주지, 출신 학교 등은 물론 학생증 같은 신분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부모와 학생은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만 받으면 끝. 정보를 허위로 올려도 사전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교사 입장에선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반면 학부모와 학생은 누가 나오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학생의 신상이나 어떠한 정보도 갖지 않은 채로 매칭이 일단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이 먼저 물어보거나 적극적으로 이제 파악을 먼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플랫폼을 통해서 알기는 어려운 부분. 정유정의 범행 수법이 드러나면서 과외 중개 앱을 탈퇴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어차피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편의라든지 개인정보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위험한 사건까지 일어났는데 과외 어플을 통해서 이제 고집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과외 앱 운영업체 측은 학생과 학부모도 신원 인증을 해야만 과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반면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이용자가 줄 거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사실상 그런 교육 앱의 목적이 좀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고요. 손쉽게 소비자를 이어주는 중개 플랫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경찰은 유사 범행을 막겠다면서 정유정의 증명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토라인에선 정유정이 얼굴을 가리고 나와서 실제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흉악범 얼굴 공개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근 기자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감춘 정유정. 신상이 공개됐지만 언론 앞에 설 땐 책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유정의 얼굴 사진은 공개됐지만 과거에 찍은 증명사진이라 정작 시민이 가장 궁금한 얼굴은 공개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9년 전 남편 살해범 고유정도 신상 공개 결정이 났지만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고개를 푹 숙여 긴 머리로 얼굴 노출을 막았습니다. 얼굴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지금은 경찰이 고개를 들게 하거나 마스크를 벗길 권한도 없어 얼굴을 제대로 드러낼지는 전적으로 신상 공개 대상자 마음에 달려있는 게 현실입니다. 신상 공개됐는데 마스크 한번 벗어주세요. 마스크 벗으실 생각 죄송합니다. 없으세요? 마스크 한번 벗어줄 생각 있나요? 네. 신상 공개 당시 쓰인 사진 속 얼굴과 실제 모습이 차이가 큰 경우도 많아 유사 범행과 재범 방지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 구금 단계에서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을 신상 공개 때 활용하자고 조언합니다. 얼굴 알림으로써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여주의 수사의 가능성도 올라가게 되고요. 범죄 예방에 일정한 억지 효과도 있다고 하는 점에서 실익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인 동의 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국내 최초로 공식 경기에 출전한 성전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미 경기 출전만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 선수, 이번 우승으로 더 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 3명이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습니다. 결승점에 가까워지면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집니다. 줄곧 선두를 유지하던 37살 나화린 씨.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성전환 선수가 공식 경기에서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오늘 사촌 언니 결혼식인데 참석 못하고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달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린 것 같아 좀 제 자신적으로는 뿌듯합니다. 쏟아지는 관심에 부담도 적지 않았고 같이 출전한 선수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남자, 여자뿐 아니라 성전환자를 위한 제3의 경기를 신설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앞으로 남은 경기도 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좀 자신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워낙 다른 선수들이 잘 타셔가지고 저는 오랫동안 안 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달리도록 할 것입니다. 키 180cm, 체중 72kg의 건장한 체격. 나 씨의 여성부 출전에 대해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다 허용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것도 허용을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남자의 성을 가지고 신체적인 피지컬이 남자였는데 여자 선수랑 경기하기에는 여자 선수한테 약간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서 차별이 아닌 구별을 받겠다는 나 씨. 내일과 모레 열리는 스크래치와 개인 도로 경기에 출전해 다관왕에 도전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 계단을 오르는 이 수직 마라톤 행사가 코로나 사태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 1등은 63층을 단 8분 만에 올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4, 3, 2, 1, 출발! 구령에 맞춰 한 명씩 63빌딩 안으로 들어갑니다. 높이 249m, 1251개 계단을 오르는 행사입니다. 기자도 직접 걸어 올라봤습니다. 평소 걷는 속도대로 20층까지 올라오는데 4분이 걸렸습니다. 걷기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술도 가빠지고 땀도 비 오듯 흐르고 있습니다. 30층을 넘어서자 지친 참가자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 서서 아예 계단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계단 바닥을 보면 참가자들이 흘린 땀방울들이 군데군데 비처럼 내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개 층 간격으로 준비된 물과 음료수를 들이켜보지만 가쁜 숨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63층까지 오르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4분. 남성 부문 우승은 40대 참가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기록은 8분 21초. 앞서 6번이나 우승한 실력자입니다. 악물고 쪘습니다. 꾸준히 매일 운동하거든요. 그게 비결 같아요. 여성 참가자들도 속속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너무 숨차요. 그냥 완주를 목표로 했던 거였어요. 함께 오른 시민들은 완주했다는 보람으로 시상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각종 분장을 하고 계단을 오르는 코스튬 부문과 올해 처음 생긴 단체 부문까지 모두 1000여 명이 63빌딩을 오르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경남에 위치한 신신예식장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려 56년 동안 14,000쌍이 넘는 부부들에게 무료 결혼식을 올려준 곳입니다. 얼마 전 예식장 대표가 세상을 떠나면서 문을 닫는 줄 알았는데 고인의 아들이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신랑 신부 입장. 노 부부가 나란히 식장에 입장합니다. 결혼 46년 만에 처음 입어보는 웨딩 드레스와 턱시도입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준비한 깜짝 결혼식. 마음을 담은 편지도 챙겼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서로를 더 아끼면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삽시다. 다시 한번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소. 사랑합니다. 꾹꾹 적은 편지를 읽어가는 남편의 손은 떨리고 아내의 눈은 촉촉해집니다. 신신 예식장은 1967년부터 14,000여 쌍에게 특별한 결혼식을 선물했습니다. 예식장 사용료와 의복 대여비 등은 모두 무료. 소정의 사진값만 내면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까지는 몰랐어요. 여기 문 앞에 와서 신신 그 간판을 보고 알아서 좀 마음이 많이 울컥했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뭐. 예식장을 운영하던 고 백낙삼 대표가 지난 4월 별세하면서 이젠 넷째 아들 백남문 씨가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멸치, 참치, 꽁치, 아버지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촬영 구호도 그대로입니다. 멸치. 예, 히히히. 소리내서 한번 해볼게요. 히히.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진이 찍혀지는 것 같고요. 그 히히히 할 때 입모양이 또 이쁜 것 같아서 제가 그 멘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은 선행에 지역사회도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나서 건물 외벽을 새로 칠하고 내부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도 형편상 결혼식을 못 올리는 이들에게 평생의 추억을 선물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앞으로도 더 저희가 무료에 더 가깝도록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이런 역사가 오래 남는 그런 예식장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유럽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히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의 명화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보티첼리, 라파엘로, 마네, 모네, 고갱, 반 고흐 같은 세계적 거장의 명작들을 이번 특별전에서 국내 최초로 선보입니다. 정윤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죽은 소년을 살려내는 주교의 모습을 그린 이탈리아 거장 보티첼리. 원근법을 활용해 공간의 깊이를 표현한 르네상스 미술의 대표작입니다. 도마뱀에게 손가락을 물린 소년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바로크 회화의 개척자 카라바조의 명암법과 강렬한 감정 표현이 돋보입니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는 한국과 영국의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세계적 명화 52점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And we just decided that we wanted to show all the major trends, the major artists, but also a journey that Western artists go on, which is so beautifully set out in the exhibition. 이번 전시는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명작들을 통해 미술의 주제가 신에서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의 일상으로 옮아가는 모습을 조명합니다. 여행 경험을 담은 풍경화와 초상화가 인기를 끌었던 18세기를 지나 전시의 마지막은 변화하는 빛과 색채를 그린 인상주의가 장식합니다. 자신의 정원에 있는 붓꽃을 보라색과 파란색, 초록색 등으로 다채롭게 표현한 모네. 정신병원에서 잔디 위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담아낸 고흐가 관객을 맞이합니다. 이번 전시는 10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오, 4, 3, 2,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지난달 25일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누리호의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고정환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까? 나로호는 러시아와 네. 국제 협력으로 이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가 좀 아쉬움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국산으로 개발을 다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그때 이제 던져졌고, 누리호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돼서 결국은 완성이 이제 됐으니까 24일 그 오후 시간대만 하더라도 아 이거 좀 힘들겠는데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많았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굉장히 많은 시험과 테스트 그다음에 그 준비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희한하게 이 발사하기 직전에 가면 갈수록 뭔가 이렇게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도 약간 앙탈을 부린다고 할까요? 앙탈을 부리는. 나 좀 봐줘라 뭐 이런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날 6시 24분 발사할 때까지 24시간이 걸렸는데 피를 말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는 한 40여 명이 이제 긴급 투입이 돼가지고 무슨 상황인지 다시 한번 이제 짚어보는 겁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느라고 이제 새벽이 다 넘어갔고 마지막에는 이제 방안을 찾았는데 그럼 이제 반복 시험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몇 차례를 하고 갈 거냐 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6번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새벽쯤 돼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단장님께서 이제 야, 좀 쉬자, 들어가자. 그랬는데 또 연구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면서요? 한 새벽 한 4시 정도가 되니까 이래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 정도 선에서 끊고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 이게 그 다음날 작업을 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 시간을 정하고 이 정도까지만 해보고 그만하자라고 이제 4시 반까지 제가 해보고 그만하자라고 했고요. 모두가 한 번도 페일이 안 나야 된다. 6번 다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5시 한 반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날 저는 다들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못 주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자다가 또 못 나올까 봐. 아, 자다가 또 못 나올까 봐. 관제실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저희 연구원들도 이제 각자 자기가 믿는 신앙이 있고 종교가 있으니까 이제 발사할 때 보면 이제 카운트다운 쭉 해나가면 이제 각자가 믿는 신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뭐 몇 년을 준비를 하지만은 마지막에 1%는 또 하늘의 뜻을 또 기다려 봐야 되니까. 좀 눈물 흘린 연구원 분들은 없으세요? 많죠. 많고 뭐 한 10년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행은 15분 정도를 비행을 하는데 이 15분의 결과로 10년을 평가를 받는다는 게 이게 너무 좀 뭐랄까 서럽다 그럴까요? 서럽다. 너무 결과에 다들 집착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마지막까지 앙탈을 부렸던 누리호 아픈 손가락도 좀 있어요. 지금 보면 2개의 위성이 안착을 못했다라는 내용이 알려져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큐브 위성들이 워낙 크기가 작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 환경은 또 굉장히 가혹하고 하니까는 생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누리호가 뭐 잘못됐다는 말씀보다는 사출이 안 된 거로 지금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사출은 됐는데 교신이 안 되는 위성이 이제 하나 있고 그래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다 보면 가끔 또 잡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큰 목표를 두고 몇십 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징크스 같은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염 안 깎는 친구, 뭐 머리 안 자르는 친구, 그다음에 맨날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는 보통 이제 손톱 발톱 못 자르고 머리는 길고 발사하는 날은 새로운 속옷하고 새로운 처음 입는 겉옷 이렇게 입고. 회식은 좀 세게 하셨습니까? 이거 뭐 역사적인 건데 사실. 불행히도 이제 그날 발사하고 저희가 그 전날 다들 밤을 새가지고 그다음에 좀 늦게 끝나니까 식당도 가기가 좀 애매하고 해서 뭐 대부분 라면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라면 먹다가 중간에 좀 졸기도 하고 막 그래서 잠을 자러 들어가서 자다가 새벽에 또 놀래가지고 또 깼던 것 같고. 새벽에 왜 놀라죠? 다 됐는데. 뭐 위성 하나가 신호가 없었지 뭐 이게 또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또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그 생각.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구 궤도, 지구 주변 이제 550km 상공 궤도에 있는 걸 2년간 돌면서 지상 관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떨어지고 계속 지구 주변을 돌 수 있느냐? 발사체가 해주는 역할이 결국은 그 속도를 내게끔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번에 발사한 궤도 같은 경우는 초속 7.58km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속이요? 예, 초속 7.58km.
지난달 25일에 저희가 누리호를 발사 성공을 하고 북한이 6일 만에 발사를 했는데 그때 실패 원인 이것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게 좀 보이십니까? 발사체 비행에서 흔히 실패가 되는 요인이 보면 단분리, 그다음 단 점화 이런 것들이 실패 사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엔진이 잘못됐다거나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뭐 거의 합치면은 60-70% 정도 될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흔하게 실패가 발생합니다. 저는 북한 미사일 같은 경우 이번에 조금 특이했던 게 이전에는 검부티티하거나 회색 계열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하얗게 칠을 했더라고요. 그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아마 뭐 군용 무기가 아니고 이거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 발사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은 해보겠는데요. 네. 근데 북한에서 얘기하는 게 이른 시일 내에 우리는 2차 시도를 한 번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궤도 안착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뭐 못해도 최소 몇 개월 이상은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요. 뭐 곧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뭐 언제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빨리 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나는 항공공학, 우주에 뭔가 발사체를 쏘아야겠다 이 생각을 왜 하게 되신 겁니까? 뭐 날아다니고 하는 뭐 이런 게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만화책을 좀 많이 보면서 나중에 로봇 만드는 과학자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주 발사체가 날아다니고 초음속 전투기를 우리나라가 만들고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굉장히 정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 우주선 시대가 조만간 올까요? 달 탐사 저희도 조만간 가능할 걸로 보이십니까? 차세대 발사체는 목적이 2032년에 나로 우주센터에서 1.8톤의 달 착륙선을 싣고 가서 달에 착륙을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무인이죠. 사람이 타는 그런 유인 프로그램은 정말 몇 수준의 그 기술적인 그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진짜 들기 때문에 그거를 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뭐 그런 말도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또 국민들께서 또 굉장히 또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정도 투자를 해보자라고 결정이 되면 우리도 이제 독자적으로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단장님께 누리호란? 뭐 자식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다들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게 이 물가에 내놓은 자식, 아이고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하고 어디 가서 사고 치지 않을까. 이번에 발사하면은 끝까지 잘 버티고 성능을 내줄 수 있을까 뭐 걱정 반 또 뭐 잘하겠지 하는 기대 반. 우리 자식이 이제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고정환 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이 절로 나는 날씨였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뜨거워지면서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이 27도, 대전 28도, 강릉은 31도까지 오릅니다.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덥겠습니다. 소나기는 오후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5mm 안팎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한낮에 일사량이 많아지면서 오존과 자외선 모두 강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긴 시간 바깥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 양산과 선크림을 챙기는 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맑고 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신신예식장 고 백낙삼 대표의 인생 철학은 생활은 즐겁게, 임무는 성실하게, 인생은 보람되게였습니다. 일생을 바쳐 14,000쌍이 넘는 부부들에게 즐겁게, 성실하게, 보람되게 나눔을 실천한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 믿기 힘든 흉악범죄, 염치 없는 정치권 비리 소식에 희망을 본 지 오래입니다. 그래도 세상이 살만한 이유는 남몰래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분들 덕분일 겁니다. 오늘 신신예식장에서 눈물의 결혼식을 치른 노부부의 말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